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교수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서울, 경기 활개친 KT 소액결제 해킹이었다라는 거죠. KT 소액결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 금천, 광명 등지에서 발견이 됐다, 소규모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볼까요? 부재, 서초, 동작, 관악, 일산도 다 털렸더라. 사실상 이 얘기인즉슨 수도권 전역이 다 털렸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황 의원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황 의원은 황정아 민주당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정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가 피해 시작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동작, 관악, 영등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8일과 주말을 건너뛴 11일, 8일, 11일에는 서초구에서 3명 6차례에 걸쳐서 또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12, 13일에 광명, 15일에 금천, 20일에 고양시 일산 동구 등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살짝 좀 저희가 좀 바뀌어서 지금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네. 아까 기사 다시 가보죠. 네. 아까 매일경제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무단 소액 결제가 이어졌다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처음에 금천 광명 얘기하기 전에 진지게 동작, 서초 등등에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가 서버가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에 이미 발표가 나왔죠. 서버도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보안 문제가 가장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롯데카드 해킹 사태도 지금 현재 터진 상태죠. 지금 시중에선 KT 사용하면서 롯데카드 사용한 사람은 진짜 멘붕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롯데카드도 지금 이 시민들 적극적으로 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 297만 명이라고 지금 롯데카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 3,400여 명은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를 벌써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소송 인원도 금액도 천정부지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안이 진짜 문제다 싶은 게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살짝 먼저 좀 보셨어요. 네. 해커 사이트에 이윤 휴대전화 번호가 나돈다라는 겁니다. 해커 사이트 이 온라인상에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돼서 그냥 그대로 다 둥둥 떠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볼까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제 이메일은 물론이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문자와 숫자의 12개 조합도 같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1인당 1억 4천만 원, 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이다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된 비자 받아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비자 수수료를 원래보다 100배, 1인당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금 띄워놨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비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전문직 H1B 비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구금이 됐었던 이유가 대부분 이스타 비자를 사용해서 그랬었던 건데 그거 말고 H1B 비자를 좀 받아서 와라라는 취지로 미국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H1 비자 전에도 싸진 않았습니다. 전에도 1인당 1,000달러, 14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100배인 1억 4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우리 돈 1억 4천만 원. 네. 예전에 100명 갈 돈이면 지금 이제 1명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비자 문제 개선하자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더니 이런 수수료 부과 방침을 또 발표를 했더라. 이건 진짜 내라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걷어들일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방미 전날 노무현 자주국방론을 꺼낸 이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기 하루 전인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건
굴종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예비 병력, 국방비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이 일각의 굴종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볼까요?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외국 군대가 뭐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자주 국방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죠. 네. 근데 미국에 가기 직전 날 이런 얘기를 했다. 외국 군대 없어도 자주 국방 가능해 라는 얘기.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일단 분위기상 협상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대왕고래 가스전 추가 시추 안 한다라고 어제 석유공사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발표했었던 이후 유전 가능성이 있다. 일명 대왕고래 가스전 관련해서 시추를 이제 중단합니다. 왜? 여기 나와 있죠. 석유공사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경제성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미 1차 시추에 1,200억 원을 썼죠. 이렇게 되면 먼저 쓴 1,200억 원을 아까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장도 있을 수 있는 가스를 또 아까워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아깝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인천 부평의 한 가족공원의 모습입니다. 어제 날씨도 참 좋았죠. 추석 연휴가 이제 정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성묘 가려면 너무 붐비죠.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차례 지내러 온 가족들이 어제 곳곳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상님 찾아뵙는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것도 차 안 막히고 좀 현명한 판단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눈길 가는 기사, 요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기사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10만 원 2차 소비 쿠폰 오늘부터 신청이다. 라는 거예요. 1차 소비 쿠폰 지난 7월에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언제 나오는 거야? 9월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22일 오늘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90%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주, 요번 주를 말하는 거죠. 지급하는 첫 주, 요번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제로 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야? 요게 좀 같이 볼까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첫 주 신청 대상입니다. 첫 주 후에는 언제든 상관없는데 일단 첫 주는 요걸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볼까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끝자리가 16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내일은 27, 수요일은 38, 그다음에 49, 50, 토요일, 일요일은 뭐 다 할 수 있다, 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신청 기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10만 원을 받으면 언제까지 써야 되냐? 11월 30일 일요일까지는 다 써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 때랑 다른 게 이거죠. 1차 때는 전 국민을 줬는데 2차 때는 90%만 준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90%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는 얘기에 정부가 15일부터 대상자한테 이미 서비스를 통해서 다 쭉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한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니면 주민센터 또는 카드연계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눈길 가는 기사 오늘 요거 좀 알아보셔야 되겠다.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러브콜입니다. 이게 무슨 러브콜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같이 좀 볼까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각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멘트를 지금 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난 통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예요.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절대 없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마주 앉을 명분을 허무는 겁니다.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일부만 좀 따로 발췌해서 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김수민 의원님. 지금 얘기를 쭉 보니까 일단 한국하고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추억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는 좀 앉을 생각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10월에 또 에이펙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온 김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말만 봤을 때는 네.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할 수는 있다라는 여지는 열어놨지만 네. 조건을 달고 있어요.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네.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만나더라도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진 않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군축하는 협상은 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뭐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설령 나중에 비핵화까지도 논의가 되는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일단은 미국과의 삿바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영원히 비핵화는 없다라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딱 갈지는 네.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계속 몸값을 올리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군축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방향을 잡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굉장히 뭔가 러브콜을 보내는 듯하지만 사실 조건이 있지 않느냐. 비핵화를 털어버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를 털어버린다는 이 조건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선 받을 수 없는 조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또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그래.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오케이. 그 비핵화 얘기 말고 딴 얘기합시다. 우리 경제 얘기합시다. 돈 버는 얘기합시다. 라고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위의 측근들의 얘기가 마치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이제 비핵화하는 단계는 좀 지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비핵화보다는 핵을 어떤 동결시키는 거랄지 이제 그런 측면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일치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에이펙 때 아마 트럼프도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국에 온 김에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네. 북한이랑 이제 김정은은 통미봉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국가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네. 통일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개 국가면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속국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뭔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난 비핵화 과정에서 서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미국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에 메시지 자체는 우리는 두 개 국가다. 적대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랄지 미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뭐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얘기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한 요 시점이 또 참 묘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한국에 가서 에이펙 참석할 거예요. 뭐 시진핑도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직후라는 거죠. 아하.
지금 한국 경주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직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힌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김정은 국가국무위원장이 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좋은 추억도 있어. 아까 통미봉남이다 말씀하셨긴 했는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좋은 추억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추억 어떤 추억인지 살짝 좀 엿보고 올까요? 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목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거치하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영단의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3번인가요? 이미 상당히 여러 번 만났었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판문점 이선도 좀 넘어가 보고 이런 같이 산책도 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게 재현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에이펙에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 이 경주에 오지 않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라는 건데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애청자분들은 요 얘기 그때 했었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누가? 홍현익 전 이 외교원장께서 나오셔서 요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경주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네. 트럼프가 판문점을 간다든지 김정은이 바라는 원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가 10월 말에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건 그렇게 말리 안 알려졌지만 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헬기 타고 말씀처럼 원산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네, 애청자분들은 아마 그래 저 얘기 했었어 내가 기억하지 하실 수 있어요. 요걸 근데 보면은 사실 저도 그때 그래요? 라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김수민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비공개 자리에서 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뭐 헬기 타고 원산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이럴 가능성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네. 그것은 휴전선 이남에 있는 곳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은 배제를 하고 미국하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배제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실 2019년에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난 적이 있지만 그때 전해진 뒷 얘기로는 굉장히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남한을 배제하는 그 기류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일단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나게 된다면 이제 북으로 가서 만날 가능성은 그나마 평양이나 원산이나. 그렇죠. 경주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 계산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이 나와버린 이상은 중간에 또 한국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국이 결국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건 확실해요. 트럼프, 김정은 양쪽이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은 확실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계산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북한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때 쓱 했었던 얘기를 보면. 근데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패싱하는 거 아니야? 북한이 원하는 게 통미봉남인데 우리는 이 봉쇄되고 미국하고만 지금 북한이 통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 옆으로 비껴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항상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었던 게 그래서 운전자론이었었죠.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또 오늘 이 BBC 보도에 따르면 요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동결 관련해서 북핵 동결 요거 임시 조치로 좀 현실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면 수용을 할 겁니다. 라고 조금 전에 BBC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CG를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속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단계적 핵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를 하면 나는 요거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고 나는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론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어떤 비핵화 자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저희가 다뤘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계속적으로 김정은이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나면 만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비핵화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상실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핵무기를 2차 공격을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결과적으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개의 국가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하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건 미국하고 북한이 상당히 서로 뜻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이 끼는 걸 원치 않죠. 트럼프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동결이든지 아니면 핵무기 동결이든지 비핵화든지 그건 자기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사실 제3자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핵에 있어서 진전된 어떤 합의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는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 무드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북한과 미국의 이런 대화를 좀 보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현실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실용주의죠,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얘기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린 현실적인 입장을 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 좋은 추억도 있고 좀 봅시다라는 취지로 러브콜을 던진 상황에서 오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칠런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 있다? 뭐가 더 있느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권성동 말고 더 있다. 통일교 키맨 다른 잠재 주자들도 지원을 요청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 키맨은 누구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련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씨가 전 씨 건진법사한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영호 씨는 윤 씨는 건진법사한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었다.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죠. 근데 그렇게 물으면서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란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자가 사실 굉장히 좀 휘발성이 큰 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김수민 의원님,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고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과거에 연결됐던 이런 표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2022년 11월에 오고 간 메시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2022년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통일교 간의 유착이 대선 때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 전부터 몇몇 주자들은 뭐 전당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이미 유착 관계나 결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전당대회에서도 또 어떤 주자들이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의까지 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전당대회 때도 이제 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충분히 유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교인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이 10만 명 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통일교의 그 설명을 한 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통일교 교인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처럼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처럼 네. 표현을 하고 또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참여하는 당원 수는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6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서 통일교 당원 10만 명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걸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와 과거에 연결이 됐던 주자들이라고 얘기한 부분이다. 과거에 뭘로 어떻게 연결이 됐었다는 거냐? 그럼 과거에도 뭔가 국민의힘의 몇몇 주자들이 통일교에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게 휘발성이 상당히 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보통 뭐 전당대회든 당내 무슨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당내 기둥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어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면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 전방위적으로 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종교 단체는 결집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거에 출마해 온 사람들은 뭐 교회, 그다음에 절, 거의 모든 종교를 다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통일교인 거고 그 이유가 이제 통일교의 어떤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뭐 뇌물을 받았다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특히 통일교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도덕적인 측면이랄지 이제 네. 그런 거와 달리 유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러면 정당에 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강제로 가입시키고 자유 의사에 반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종교단체에서 거기에 응해서 뭔가 가입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또 후보자에게 과연 책임이 있느냐 법적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고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통일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거 하나만 자체로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서 다른 주자들이 뭐 형사처벌 받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보면 네. 이제 정당 자체가 과연 저럴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통 선거 때 되면 어디 뭐 다 막론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 뭐 법을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여부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국민 눈높이에 관련 이런 부분이 좀 맞느냐. 그 부분이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통일교인으로 추정이 되는 국민의힘의 당원들 한 11만여 명 된다라고 지금 진즉에 얘기가 나왔죠. 같이 좀 볼까요? 어떻게 했느냐. 국민의힘 당원이 총 500만 명입니다. 책임 당원이 이 중에 한 74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통일교인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둘을
비교를 해서 같은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보니까 교집합이 약 11만 명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1만 명이 다 해서 온 거야. 일단 전체 당원 명부와 통일교인들 다 지금 비교 전체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11만이 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지난 총선 때 아마 유권자 숫자가 그때 선거인 수가 한 4,500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이니까 10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통일교가 120만이니까 통일교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20만이니까 뭐 11만, 12만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이게 통계학적 수치로 좀 이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들이 우리가 모두가 시켜서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1만 명, 12만 명 일치한다는 거 이건 통계학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데 왜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게끔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김수민 의원님. 네, 일단 앞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묘하게 수치를 부풀리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밑에 여기 도표에도 이제 74만 명 책임 당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그 500만 명 중에 허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당원인 줄 모르는 분들도 섞여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당대회 때 보면은 2021년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때 그때 선거인단 보면 당원이 57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당대회도 하면 35만 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그거를 50만 명도 아니고 500만 명이라고 부풀렸다라고 하는 점 이걸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통일교도 명단에 있는 120만 명을 이제 분모로 잡고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통일교도 이제 실제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원의 수로 좀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 2008년에 통일교가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총선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냈는데 그 당시에 비례대표 득표를 한 것이 18만 표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다 합쳐서 33만 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통일교도의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비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전당대회 때 뭐 한 2만 명 이렇게 표차로 승부가 났는데 거기서 11만 명이다 하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11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11만이라는 게 다 전당대회 곧 즈음에 들어간 사람이 11만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명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다니까 나는 10년 전부터 국민의힘 당원이었어. 난 20년 전부터 계속 무슨 신한국당 때서부터 막 나는 계속 당원이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전당대회 시점 즈음에서 갑자기 왁 하고 몰려서 우르르 입당을 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청탁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1시 반에 이죠. 근데 요것부터 일단 짚고 가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 압수수색으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특검은 이 중에서 만여 명이 한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11만여 명의 교집합을 찾아냈는데 11만여 명 중에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고 전당대회 시즌 비슷해서 우르르 좀 가입을 한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김광선 의원님 물론 10,000명이 실제 지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10,000명의 크기가 이 규모가 유효한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책임 당원이 74만인데 10,000명 정도의 요 규모가
누구를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이런 역할을 실제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10,000명이 정말 단일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편의 표를 1,000표를 뺏어 오면 네. 사실 2,000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숫자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11만 명 언론 보도가 됐지만 지금 한학재 총재의 지시로 한 게 이제 전당대회 지휘만큼 10,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뭐 국민의힘에서 뭔가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책임당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바로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몇 개월 동안 회비도 내야 하고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0명이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문제. 그러니까 그중에 책임당원이 얼마나 되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한학재 총재가 물론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상당히 누구를 찍으라 하면 뭐 일사불란에 할 가능성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명이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또 자의적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총재의 지시를 할지라도 자기는 또 의사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특검이 지금 그때쯤 10,000명 정도 통일교 신자들이 가입했다는 것은 10,000명 정도를 강요에 의해서 가입한 게 아니냐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저것도 이제 형사처벌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충성도가 얼마나 있는 만표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뭘 물어본다던가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학재 총재 말고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이 사람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왜? 재판에도 안 나오고 특검 조사에도 안 나와서 딱히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건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윤석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희 MBN 그때 단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공개를 했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마스크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진료를 왔었던 외부 병원 진료를 왔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었는데 김수민 의원님, 보석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실명 위기를 포함해서 건강이 아주 나쁘다는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준이 계속되었다면은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석에 대해서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보석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년 이내에 장기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될 때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혐의인 경우는 좀 제외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보석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근데 사법부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 상당히 높은 그런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 또 나아가서 증거인멸 염려 여전히 남아있다. 뭐 관계자에 대한 회유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거주지를 좁혀서 한다고 해도 연락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어느 모로 보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외 투쟁 대 장외 투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 장외 투쟁 이 현장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거죠. 바로 어제 있었던 대구에서의 장외 투쟁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야당 말살 특검 합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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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네, 어제 오후에 있었던 대구에서 있었던 5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영상 보셨어요? 대구 여기가 광장이 꽉 찼습니다. 한 7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살짝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뭐 전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 7만 명이 정말 대구의 민심 맞습니까? 전국에서 동원된 국민의힘의 당원들 아닙니까? 저 국민의힘의 당원들 대구에까지 동원시킬 정도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대선 불복, 헌법 불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상황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이 아니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결국은 요지가 대선에 불복하고 헌법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고 생각이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극단주의가 아닌 것이죠. 예, 자유를 지키는 건 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뭐 폭력이라든지 혐오적인 어떤 표현을 쓴다거나 음모론에 편승한다면은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죠. 그러한 극단주의는 자유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늘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중도층도 그렇고요. 단순히 여야의 대결, 진영 대결을 넘어서서 하나의 트리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여야 모두 싫어, 다 싸우기만 해 라고 생각하시던 국민들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 하나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여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요, 대선 불복을 넘어서 훨씬 더 위중한 헌법 불복입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불복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 뚝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역시나 상당히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저는 이런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민들도 조금씩 생각이 변하고 있는 저는 그런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부터 이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를 지킨다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극단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같이 볼까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윤호개인 내란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고 가출한 불량배다. 윤호개인 내란잔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와는 달리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중도 실용주의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보다는 상당히 극단에 치우치고 있다. 편향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대미 협상에서도 뭐 공동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25% 관세에서 허덕이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치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암투를 벌이고 있다. 여의도 대통령이냐, 충정로 대통령이냐, 용산 대통령이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또 결국은 내란, 계엄 이런 과거의 프레임에 묶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과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여야 갈등은 점점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지금 국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한쪽으로 편향된 정부이고 심지어 대외적인 건 물론이고 내부 뭐 권력 암투도 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만 계속 뭐 내란 얘기하고 내란잔당 얘기하고 하는 걸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어제 대구 집회에서 국민의힘이 들고 있었던 피켓의 구호를 바꿨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권 무능하다라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피켓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의 현재의 내란 종식이라는 여당의 여권의 그 주장이 사실상 본인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당 탄압 헌법 파괴 그만해라, 일당 독재한다, 사법 장악한다. 저기 어디에 지금 이 대통령과 여당의 무능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저 얘기는 뭐냐? 지금 3대 특검 때문에 국민의힘이 궁지로 몰려가고 있는 것,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에서 파면되고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국민의힘에게 하나같이 불리한 이슈들밖에 없습니다. 그 불리한 이슈들을 덮어보려고 지금 대구까지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을 심판하자라고 얘기해야 국민들께서 좀 동의가 그나마 일부라도 생길 텐데 전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심지어 어제 저기에서는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그 깃발까지 나붙겼어요. 그러면 저 집회가 뭐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복, 그것은 대선 불복인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는데 무엇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지금 헌법 84조가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 빼고는 탄핵할 수 없는, 소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본인들이 그냥 재판하라고 하면 재판하는 겁니까? 지금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재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 압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과연 삼권 분립 또는 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에다가 담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은 왜 저기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짧게 윤주진 위원님. 예. 재판 5개 이거 다시 진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니냐. 민주당이 뭐라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예요.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재개하라는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참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무섭고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조계 다수 의견은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마치 당연히 재판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을 비트는 것이죠. 이거는 다분히 권력에 의한 탄압이다. 그리고 권력에 의한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매우 간단합니다. 유죄 파기환송심 판사가 법정을 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사상누각의 권력, 사상누각의 정권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부터 먼저 스스로 멈추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재판 체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동급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계속 내란이냐 아니냐 이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장외투쟁에서는 똘마니 공방도 빚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내란 똘마니다. 넌 김어준 똘마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여야 극한으로 치닫는 가을 정국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어준 씨의 똘마니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정청래 대표가 또 받아쳤어요. 뭐라고 받아쳤느냐. 장동혁 대한민국은 인민독재로 달려간다. 이재명 끝내야. 정청래는 테러 집단 수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시나?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만 올린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올렸느냐. 여기 나왔죠. 똘마니를 자처한다라는 얘기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 똘마니로만 보이냐.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살짝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아침 방송이 해도 되려나? 라는 약간 주저주저함을 좀 느끼셨나요? 네. 발언이 김준욱 대변인님 상당히 직설적이고 좀 수위가 높다. 이 정도면 이거 얼굴 직접 대면해갖고 장동혁 대표랑 같이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발언 수위가 너무 센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그냥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발언들 끝내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 발언들 하나하나가 정치적 주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내뱉어야 하는 그런 발언들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응수했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들 뭐 내용뿐만 아니라 수위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하나같이 국민들 공감 정말 받기 어려운 얘기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재판을 갖다가 중단시킨 거는 죄송합니다만 여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옹호하고자 하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사법부의 각 재판부가 누구 명령 듣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 재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사법부에다가 뭐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을 유보한 거는 그건 사법부의 결정인데 왜 자꾸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여야 간의 오가는 대화, 발언, 단어들을 보면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고 대화할 날은 좀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 장외투쟁 곧 또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도 한다고 하죠.
갈수록 판이 점점 커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조작 대 무죄 만들기.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 노린 정치 공작이다. 대장동 사건도 뒤집으려는 여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제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지금 민주당에 이름하여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가 따로 있죠. 이 특위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3억 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최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조작 기소가 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술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기억하시나요?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9일, 최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건넨 3억 원과 관련해서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뭘 어떻게 뒤집었냐 보겠습니다. 과거 남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한테 갈 돈인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한테 전해들은 내용이에요.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검찰이 이런 거 있다고 알려주고 그렇지 라고 유도한 거 아니겠느냐. 진술을 조작했다. 진술을 조작해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술의 변화는 윤주진 위원님, 회유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서 피고인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이 또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가 독자적으로 난 이거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요. 바로 당선 무효용이 나옵니다. 이미 유죄는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검찰을 오염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왜곡된 수사였고 정치적인 수사였고 그리고 회유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몰고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이재명 지키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회유 술 파티까지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남욱 변호사 속내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 됐어요. 네. 본인에게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말을 바꾸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진술을 바꾸고도 남을 그럴 유인과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마치 개벽천지하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당시에 검찰의 회유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대북 송금 사건도 회유 위기가 나오고 있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좀 볼까요? 네. 어제 나왔던 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거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 기소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연어 술 파티 얘기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세요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정황을 파악해보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즉시 재개돼야 된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윤주진 위원님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려면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자가 누굽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입니까? 아니면은 그 연호 회유를 주장한 네.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까? 누가 설계자입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미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회유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뿐이지 이 상황들에 있어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누가 나서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지금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었느냐? 이 돈 3억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정진상 또 김용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초기에 수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당시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1년도에 수사를 받는데 검사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연어나 뭐 술 파티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그것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시 개호 의관이라고 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옆에서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 감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의 오래된 진술 회유 수법이 이제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누군 거냐? 이화영이냐 아니면은 뭐 남욱이냐 다 개별로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다가 지금 정부에서 요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같이 엮을 수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선 요 부분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원내대표 100일 김병기 배임죄 정기국회 중 폐지가 목표다. 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배임죄 정기국회 기간 안에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배임죄 유죄받을 게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서 아예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려서 본인의 유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혐의만 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배임, 제3자 뇌물, 업무상 배임. 일단 대략적으로 봐서 5개 재판 중에 한 2개 정도의 지금 배임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야? 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의 제목을 좀 하나 붙여드리면 또 이재명? 이라고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줘서 말씀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때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금 재계에서 가장 바란다라고 하는 이 배임죄를 삭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면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왜 한 입까지 두말합니까? 재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따져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배임죄 없애달라는 거 갖다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말씀은 아니 재계 목소리 들으라고 해서 내가 들어서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없애라고 해서 없애겠다는데 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경제 합리화하고 기업인들에게 어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선진화 방안인데 결국은 이 정권이 얼마나 허약하고 약점이 많은 정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저지른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폭력죄를 없앤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배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요 기회에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면 결국은 이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키기인지 국민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20년, 30년 동안 배임죄 폐지 완화하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실제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의심받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항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허약한 정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또 비판을 하셨어요. 네. 이런 의심, 오해 이런 얘기들 사이에서 실제로 그래서 정말 폐지가 될지 여부도 사실 관건입니다. 실제 폐지가 될지까지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업들은 또 바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